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을 기록한 가운데 현행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신규 확진자를 1,000명 이내로 통제하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 일정이 다음 달 21일로 확정됐습니다. 대북 정책 조율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탈북민 단체가 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은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고 조금 더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유력한 후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의 본사와 연구소를 상대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허위 광고 의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영남 출신 4선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100명 중 66명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역동성 있는 당을 만들어 정권 교체에 선봉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중요합니다. 20대 잇몸 부러우신가요? 30대 잇몸 어떠세요?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세대는 달라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우리 아기 천장만 보는데 눈에 나쁜 블루라이트는 어떡하지? 네, 네오슬라이트가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를 감소시키는 특허 기술. 건강한 생활을 위한 프리미엄 라이트, 네오슬라이트. Hey, what's up? Oh, what? Yeah! Wow! 영원! 제로도 바꾸자. 옮기자 퇴치컴. 대한민국 최초 퇴치컴 보관 수수료. 영원. 삼성증권. Direct IRP. 와우! 삼성증권. 탈북민 단체가 최근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에서 날려보낸 대북 전단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맹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위원장을 최고 존엄으로 칭하면서 우상화하는 북한 정권 입장에선 한마디로 눈엣 가십니다. 이렇다 보니 북한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키곤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에는 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우리 군은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의 일부 총탄은 휴전선을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남북 간 긴장 국면의 도화선도 대북 전단이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돌연 이를 문제 삼으면서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실제로 비난 담화 발표 이후 불과 닷새 뒤에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모두 끊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의 결실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지난달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대북전단을 날린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난감한 입장이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물론 행정부까지 대북전단 금지법에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터라 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꼬투리 잡아 또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한반도 정세가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첫 위반 사례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을 향해 전단지를 살포한 건 지난 25일과 29일 사이입니다.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현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이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징역형을 살더라도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전단법, 전단금지법 시행 이후에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젠솔티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부 정례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과 군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윤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인데 청와대는 코로나 상황에 조기에 개최되는 이번 회담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이후 문 대통령의 첫 순방이기도 한 것 같은데 자세한 정상회담 일정 설명해 주시죠. 네, 청와대와 백악관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거의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양국은 회담 시기를 5월 하순으로 대략적으로만 정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미국 현지 시각 5월 21일로 확정된 겁니다.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차정윤 기자,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구체적인 의제도 발표됐습니까? 네, 정상회담 의제는 아직 조율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미리 짚어보자면 일단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양국의 협력과 이와 관련한 대북 정책 조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을 백신 생산 허브국으로 만드는 방안도 의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응 협력이 논의 주제에는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한국의 쿼드 참여 문제입니다. 일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쿼드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정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국익과 글로벌 평화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력도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미 양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한일 관계 복원과 미중무역 갈등 등 다양하고 민감한 현안도 얽혀 있죠.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아침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기도 했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전 9시쯤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3일 2차 접종 당시 담당했던 간호사가 이번에도 문 대통령의 부부 접종을 맡았습니다. 원래 5월 중순에 2차 접종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다소 앞당겨진 건데요. 청와대는 최근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구체화되고 출국 전에 충분한 항체 형성 기간, 즉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접종 시기를 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차정훈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건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입니다. 어제부터 일부 약국에서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방송하기 전에 YTN 본사 주변 약국에 직접 가서 구매를 한 겁니다. 현재 허가를 받은 건 2종이지만 제가 방문했던 약국에는 이 제품 한 종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의사항과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사 1시간 전부터는 코를 풀거나 세척하지 말아야 하고요. 일상활동과 분리되고 자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은 물론 깨끗한 상태여야겠죠. 가능하면 위생을 위해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직접 하나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기본적으로 검체 기기가 있고요. 또 용액통, 그리고 노즐 캡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멸균 면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순서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용액통의 뚜껑을 제거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뚜껑을 제거해서 앞서 있던 이 패키지에 꽂아 두실 수 있고요. 이 면봉을 이용해서 양쪽 코 안 약 1.5cm 정도까지 넣고 검체를 채취합니다. 직접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체를 채취를 해봤는데요. 이게 목과 코의 그 경계 부분인 비인두 부위까지 넣는 일반 PCR 검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채취가 끝나고 나면 면봉은 곧바로 용액통에 넣고 10회 이상 저어주시면 됩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과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면봉을 빼고 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노즐 캡을 잘 눌러서 닫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걸 검사용 디바이스의 검체 점적 부위에 4방울만 떨어뜨리면 모든 과정은 끝이 납니다. 여기 보시는 이 동그란 부분입니다. 여기에 네 방울이 들어갔고요. 이거를 다 넣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4방울을 다 넣으면 모든 순서는 끝이 납니다. 결과는 15분에서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붉은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직접 한번 이미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 한 줄이 나와 있죠. 2줄은 양성, 한 줄은 음성을 뜻합니다. 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특히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 검사를 받기 어려울 경우에 권고가 됩니다. 일반 PCR 검사보다 민감성이 떨어지는 만큼 보조적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18세 미만에게는 사용이 권고되지 않는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검사 결과에 따른 폐기 방법과 현장 분위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종로 약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도 오전에 자가검사 키트를 샀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사용한 검사기기는 어떻게 폐기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중계 30분 전에 검사를 미리 해봤는데요. 한 줄, 그러니까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성이 나온 키트는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에 밀봉한 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생활 쓰레기로 처리하면 됩니다. 양성, 그러니까 2줄이 나왔을 땐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검사에 사용된 모든 물품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명한 비닐에 밀봉한 뒤 선별진료소 등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격리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양성이 나오면 PCR 진단 검사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 후에는 이런 폐기와 함께 환기와 손 씻기 등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를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사용 방법이나 환경에 따라 가짜 음성 혹은 가짜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에 반응하는 방식이라 바이러스 양이 적은 무증상자나 초기 환자는 걸러내지 못할 수도 있는 데다 또 반대로 사용 시 반응 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물품이 오염된 경우 가짜 양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허가를 받은 지 엿새 만인 어제부터 본격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돌아다녀 보니 아직 자가검사 키트가 입고되지 않은 약국도 꽤 많았습니다. 약국 관계자들은 이르면 오늘 안, 늦으면 다음 주쯤 키트가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약국엔 어제 이후로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전화로 먼저 많이 문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고 오늘 아침에는 한두 분 정도 오셔서 여쭤보셨었어요. 지금은 일단 20개가 먼저 들어왔고요. 추가적으로 한 100개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이에요. 정확성은 떨어져도 편리함이 장점인 자가검사 키트. 서울시는 고위험 시설에서 좀 더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는 만큼 보조적인 검사지만 키트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는 100명 이상이 기숙생활을 하는 서울의 학교 20여 곳에 키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의 약국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인원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앞으로 예비 명단을 준비해서 예약을 취소해 남게 된 백신 용액으로 추가 접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버려지는 백신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방접종센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후 시간대에도 예방접종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을 마치고 나서 이곳에서 백신 접종을 예약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포구청에서 백신 접종을 받게 되신 분들은 모두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되는데 75살 이상이신 어르신 620여 분입니다. 그 가운데 400여 명이 벌써 이곳을 찾았는데요. 아무래도 이곳이 개소한 지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1차 접종을 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분들 역시 고령이시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실어나를 버스도 구청에서 마련해 수송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화이자 접종은 이번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월에 접종이 시작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접종 인원은 1차 접종을 기준으로 오늘 305만 명입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100만 명까지 접종할 땐 39일, 200만 명까지는 17일, 그리고 이번에 100만 명이 더 추가로 접종을 받을 때는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접종 속도에 박차를 가해서 이번 상반기까지는 1,200만 명에 대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백신 낭비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명단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예약한 접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준비해 놓은 백신은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급히 연락해 맞을 수 있는 대상자 명단을 미리 짜두겠다는 겁니다. 갈수록 접종 대상과 기간이 느는 만큼 예방접종 추진단은 개인이 직접 접종 장소와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콜센터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를 6월까지 1,000명 이내에서 통제하고 7월 중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까지 1,200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은 상황에 하루 1,000명 이하로 유행이 통제되면 코로나19 위험도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수준으로 유행이 커지는 경우 단계 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 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까지 305만 6,004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어제는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래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으셔서 하루 최대 접종 실적을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4월 우리 300만 명 접종 목표라는 것을 무난히 달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아마도 저희가 4월 달에 300만 명 이상 접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서가 되면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305만 명의 국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국의 예방접종센터 그리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코로나19 이후에 방역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예방접종센터에서 함께 일하셨던 우리 많은 보건소의 직원 여러분,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했던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4월까지 계속적으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예방접종센터를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갔습니다. 3월 달에는 22개, 3월 말에는 22개였던 예방접종센터를 어제 4월 29일 기준으로 전국에 257개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은 13,185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218개의 위탁의료기관이 조기에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위탁의료기관들을 통해서 접종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접종 순서에 따른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노력도 함께 해왔습니다. 당초 수립한 예방접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았던 요양병원 시설 내의 접종도 약 8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환자 발생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청장은 예방접종에 힘써주셨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예방접종 현장 인력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들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보호에 있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요양시설 등에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수행해 주셨던 보건소 현장 인력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유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신규 1차 접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2차 접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기존의 접종 예약 외에 신규 1차 접종은 5월 중하순 이후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주 일정량으로 나뉘어 국내에 도입되기 때문에 백신 물량의 배정과 배송이 주 단위로 계획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4월 말까지는 1차 접종에 집중하였으며 5월부터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이 3주임을 감안해서
그동안 1차를 맞으셨던 분들에 대한 2차 접종을 위한 백신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접종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 단위로는 접종센터들의 역량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해서 기존에 예약되어 있던 1차 접종과 5월 중 신규 개소되는 예방접종센터의 1차 접종을 제외한 신규 1차 접종 예약은 당분간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요청을 하였으며 5월 백신 배정 계획은 지자체에 함께 안내한 바 있습니다. 5월 중하순에는 다시 1차 접종에 집중할 예정으로 6월까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분기 접종 목표는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집단 발생 증가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 관련 집단 발생은 올해 초 지난해 말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한 달간 교회 등에서의 집단 발생은 총 27건이 발생하였으며 관련 확진자는 640명으로 매주 1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생한 집단 사례 10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교인 간의 전파에 의한 감염이 전체 환자의 7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의심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대면 예배를 참석하신다거나 시설 내에 환기가 불충분하다거나 예배당 내에 거리 두기가 미흡하다거나 예배 전후에 교인 간에 식사를 하시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의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교회 내의 방역 수칙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에서는 관내 종교시설의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00만 접종 목표 달성을 시작으로 이제 고연령, 고위험군 그리고 방역 의료 인력 등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접종 순서가 오면 몸 상태가 좋은 날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주말을 맞아 평일보다 활발한 종교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나와 가족의 안전한 종교 생활을 위해 철저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가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다수가 모이는 예배 등의 참석은 자제하고 즉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인 간 소모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방역관리 책임자께서는 출입자의 증상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주시고 대면 예배 이외의 교회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의 참석 인원을 잘 관리를 해주시고 시설 내에 주기적으로 환기 및 예배당 내에서의 거리두기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이웃의 건강까지 보호하며 우리의 소중한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수단입니다. 가족이나 자녀분들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계속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의 위기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예방접종도 더욱 속도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신규 확진자 661명입니다. 현재 추세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한 달 전과 조금 비교를 해봤더니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딱 100명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중증 환자가 조금 줄었다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중증 환자는 요양시설보다는 일반 확진자가 늘면서 고령자,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초기에 치료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네. 또 한 사례는 퇴원을 하고 나서 악화가 돼서 다시 병원을 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이제 딱 2주 이상 되면 퇴원을 시키는 사례에서 이런 분들이 악화가 되면서 결국은 위중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을 정부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초기에 조금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생활치료시설을 정말로 생활치료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생활격리시설이 아니라 생활치료시설에서 우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잘 선별해서 초기에 항체치료제를 사용하시면 국내 항체치료제가 발표를 보니까 이제 남아공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변이에도 다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좀 사용하는 걸 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최근에 사례를 보더라도 이 키트가 이제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교라든지 학원, 교회 이런 요양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마 상당 부분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자가 키트와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정부가 좀 잘 지침을 내려주시면 중증 환자도 줄 수 있고 지금의 확산세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체 치료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치료제 관련된 얘기는 그동안 백신 이야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많이 없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항체 치료제는 말 그대로 수동 항체라고 면역입니다. 우리가 백신은 주사를 맞아서 몸에서 이제 항체를 만들지만 이 항체 치료제는 외부에서 실험실에서 만든 항체를 가지고 감염이 됐거나 감염이 노출이 돼서 발병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주사를 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항체가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야지만 효과가 있지 이미 막 심하게 산소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의 기준은 국내도 그렇지만 증상 발현 일주일 이내 산소 치료를 하지 않는 60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산소 치료를 사용하지 않는 폐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미 병원에 가실 때 시간이 훨씬 지난 분들이죠. 그러면 생활치료시설에 계시는 동안에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도 어떤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분이라든지 뭐 호흡곤란이 약간 있거나 기침이나 발열이 있는 분은 이미 이런 증상으로 해서 폐렴으로 가는 단계예요. 그런데 그런 단계 생활치료시설에서는 비대면으로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하다 보니까 항체 치료제를 적절하게 맞을 수 있는 게 딱 생활치료시설인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고열이 나면서 폐렴 증상이 돼서 병원으로 전원을 가면 이미 2주, 3주가 되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 기준이 안 되니까 맞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지금 변이도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고령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2주 치료하고 나왔을 때 호흡곤란으로 재입원을 하니까 이미 상당히 나쁜 중환자실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항체 치료제가 지금 굉장히 외국에서는 다 외래해서 주사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연구 따라 70에서 90%까지 입원율 감소와 사망률을 낮추는 기적의 약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번에 빨리 좀 풀어주셔서 지금 예방접종을 못한 분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변이에 취약한 예방접종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접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풀어달라는 의미가 지금 공급이 지금 항체 치료제로 승인 난 게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 제약사 것도 있고 국내 제약사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풀어달라는 의미가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병원이 아닌 곳에도 사용할 수 있게 좀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런 의미십니까? 기준이 외래 환자에서 쓰는 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60세 기저질환자 산소 포화도가 산소를 쓰지 않는 환자인데 대부분 입원 환자에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치료시설에서는 아무 치료를 안 하거든요. 주사제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놓쳐지기 때문에 제가 외래에서 쓰는 약으로 할 수 있게 우리나라는 주사센터가 지금 없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응급실 옆에 주사센터를 만들어서 예약을 해서 주사를 맞고 집에 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생활치료시설엔 좋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의료진이 있어요. 의료진이 환자의 병력을 보고 증상이 생길 때 처방만 해주시면 주사를 맞을 수 있고요.
저도 사실은 좀 맞고 싶습니다. 만일에 감염이 되면 그럴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중증으로 가신 분을 제가 뵀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조금만 우리 의료진들이 신경을 쓰고 정부에서 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사망 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감염 초기에 효과가 더 높으니까 네, 초기 맞습니다. 단계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그 시민들 그리고 감염되신 분들도 네. 맞을 수 있게 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네요.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 감염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확진자가 안 나왔는데 이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게 되면 예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쓸 수 있게 이미 연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치료제 질문을 계속 드린 게 그동안 백신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네. 정작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일단 답변을 해주신 김에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네. 질문을 드렸고요. 앞선 질문 연장선상에서 현재 발생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별로 보면 특히 부산, 울산, 경남 네. 지역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지금 변이가 지방에서 먼저 확산을 하지만 수도권에도 제가 변이를 감염된 분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변이가 확산이 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도 영국발 변이 때문에 확산세가 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발 변이 자체가 급속도로 확산이 하고 있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변이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는 한 9% 정도만 지금 변이를 검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검사 건수를 많이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검역에서도 이 변이를 더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영국 변이 자체는 지금 일부 우리 맞는 백신들이 커버를 하고 있지만 남아공 변이나 인도 변이는 지금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해요. 맞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고려해서 최대한 이 변이를 차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9%를 분석한 결과 그 89%의 영국 변이가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울산시에서 말이죠. 울산에서 영국 변이가 좀 우세종이 됐다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지방에서 퍼지기 시작한 거 왜 영국 변이가 우세종이냐면 유럽과 미국이 다 영국 변이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애가 미주라든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도 영국 변이가 많은 것이고 전파력이 60에 70% 정도 더 높기 때문에 기존의 우한 바이러스보다 훨씬 감염력이 높고요. 네. 지금 역학관계로 변이 감염이 된 분들이 거의 93%가 영국발 변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국발 변이뿐 아니라 사실은 남아공이나 브라질, 인도 변이가 저는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가검사 키트 앞서 그 박상현 앵커도 직접 시연을 했는데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학교에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학교에서는 우선 검체반을 이동해서 무증상자나 본인이 원하는 교직원 학생들을 검사를 하고 이 자가진단 키트는 아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우선 그 100명 정도의 기숙사가 있는 학교라든지 운동부들이 이제 과격하게 이렇게 마주하니까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사용을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감염이 엄청나게 많죠. 거의 3,000명 이상 감염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영국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가진단 키트는 말 그대로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검사를 해서 학교를 갈지 학원을 갈지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본인이 검사하거나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검사를 해주시면 되고 음성이면 학교를 가고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를 해서 자가격리를 하거나 생활치료시설에 가면 되겠고요. 학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을 가기 때문에 학원에서 감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사례도 감염이 되고 감염을 주고받는 게 또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이 자가키트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방역 단계와 5인 모임 금지를 3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게 5월 달에 또 휴일이 많잖아요. 네. 어린이날도 있고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5월은 이동량이 굉장히 많을 거고 가족끼리 친지끼리 많이 모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걱정되는 가장 큰 것이 무증상 변이 감염이거든요. 네. 특히 젊은 층들은 증상이 없는 게 50%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가지는 거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고 정말 가족끼리지만 이제 친척끼리 만날 수가 있겠죠. 예. 그러한 경우에는 물론 마스크는 KF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 식사 모임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겠고 또 말씀드리지만 모이기 전에 자가키트 검사 한번 하고 모임
하고 나서 한 2, 3일 후에 간격으로 한 번씩 검사를 해주시게 되면 그중에 일부에서도 감염을 확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자가키트를 사용하는 게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제 걱정하시는 것이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생긴 일주일 이내에 2번을 검사해야 이게 90%가 넘게 나오고요. 증상 발현 2주 후가 되면 4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무증상 상태에서도 2번 정도 검사하면 50% 이상 확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가 검사 키트와 관련해서 또 그 교수님께서 전문가시지만 다른 또 좀 우려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가 진단 키트라는 말 대신 자가 검사 키트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자체에는 의사가 진단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조적 수단에 검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자가 검사 키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연장선상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6월까지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0명 이하로 그 통제가 되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1,000명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00명이라도 이제 6월 말까지는 1,200만 명, 한 20% 정도 특히 기저질환 고령자를 접종하고 나면 확진자는 늘겠지만 중증자가 감소할 거라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확진자 수를 조금 1,000명까지 늘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20% 정도가 이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해외 사례를 보면 40% 접종을 한 경우에도 확진자가 늡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역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면은 20% 가지고는 확진자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1,000명 이내로 조정을 하되 방역 수칙을 저는 완화하는 것은 조금 더 그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눠져 있는 거리두기 전환 기준도 상향 조정했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300에서 360 정도에서 500씩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느는 것 자체에 대한 위험보다는 고위험군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확진자가 많이 늘면 당연히 중증자도 늘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우리가 그중에는 일부는 감염이 되고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단계 완화를 지금부터 생각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얼마 정도로 우리가 확진자가 생기냐에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신규 확진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과 별개로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방접종, 백신 접종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1차 300만 명원에 달성을 했습니다. 5월하고 6월 2달 동안 900만 명 정도를 접종을 해야 되는데 가장 관건은 백신의 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75세 이상의 파이자 백신을 지금 350만 명을 6월까지 지금 순차적으로 매 수요일마다 지금 25만 명씩 들어오고 있는데 5월, 6월에는 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수급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75세 이상의 고령자 접종을 하고 그 이외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동원해서 아마 2분기까지 1,200만 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900만 명을 2달 동안 하기 위해서는 접종 속도를 많이 높여야 되고 지금도 응급실에 좀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려면 그 공급이 제대로 되는 것과 별개로 이미 들어와 있는 백신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맞힐 수 있도록 폐기되는 물량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일부 조금 남는 것 때문에 이제 예약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날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약제 한 분에 전화를 돌려서 확인하고 그래도 당일에 조금 한두 명 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젊은 층에서는 격리 면제 조건 때문에 해외여행이나 그런 걸 좀 희망을 갖고 접종을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약제를 받아서 순서대로 조금 전화를 해서 미리 접종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거의 뭐 특별하게 백신이 낭비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백신 노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그런 그 중앙 차원에서 시스템 개선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전화 예약제나 그런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월 마지막 날이자 이파를 앞둔 오늘 설악산 정상에 1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설악산 일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오늘 새벽 영하 2.8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중청 대피소 인근과 설악산 대청봉 주변에는 15cm 가까운 폭설이 쌓였습니다. 밤사이 충청권의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에서는 골프 연습장 구조물이 쓰러졌으며 동구 대동에서는 강풍에 날린 건축 패널이 전신주에 걸려 일부 주택이 한때 정전됐습니다. 충남에서도 하우스가 파손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 신고 21건이 접수됐으며 세종에서도 간판이 떨어지는 등 16건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립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날이 다소 서늘하겠고 비는 휴일 낮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꽤 서늘하다고요? 네, 낮 동안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서울 기온이 14.6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5도가량 낮았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며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15도로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에는 따뜻한 겉옷 챙기셔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지만 밤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오늘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전국에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영동에 최고 60mm, 영서와 경북, 제주도에 10에서 4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15도, 광주 17도로 예상됩니다. 휴일 낮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요일 서울 낮 기온 19도로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예년보다 조금 낮아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30m 안팎의 소형 태풍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조만간 압록강 철교를 통한 교역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중단됐던 압록강 철교의 화물 열차가 다시 운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북중 국경 단둥에서 취재하고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중국 랴오닝성 단둥입니다. 네, 지금 있는 곳이 북한 쪽이 보이는 압록강 철교 앞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압록강 철교 바로 앞인데요. 이 야외에서 생방송을 하려다 보니 국경 지방이어서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실내에서 일단 이 단둥 철교, 압록강 철교가 가장 잘 내려다보는 쪽을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다리가 바로 단둥 철교, 압록강 철교입니다. 이곳 중국에서는 중조우이교라고 불리는데 약 900m 건너편이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초에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국경을 봉쇄했는데 그 이후에 압록강 철교는 통행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차나 열차가 전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압록강 철교는 이 70m 간격을 두고 두 개가 있습니다. 모두 일제강점기 때 건설이 됐습니다. 앞쪽 다리,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다리가 중간에서 끊어진 상태인데 뒤쪽에 있는 다리,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다리가 사용이 가능한 교각입니다. 뒤쪽 철교는 이 철도 그리고 차도가 편도 1차선씩 놓여 있어서 열차와 차량이 동시에 다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교라고 불리는 앞쪽 다리,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한국 전쟁 당시 폭격으로 이 북한 쪽의 절반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중국에서는 저것을 단교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관광객들이 이 국경 지방을 돌아보는 이 관광용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1년 넘게 막혀있는 압록강 철교가 조만간 다시 개통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강성웅 특파원이 있는 단둥 현지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됩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보름 전쯤부터는 구체적으로 날짜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는 하는데요.
조만간 이 국경이 다시 열릴 것이다라는 전망, 이곳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 단둥에 어제 오후부터 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압록강 철교의 중국 쪽, 그러니까 중국으로 건너오자마자 이쪽은 단둥역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둥역 그리고 단둥세관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단둥역의 화물구역 쪽을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그 북한과 중국으로 오가는 기다란 화물 열차가 발견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열량짜리 2편입니다. 열차의 옆면을 자세히 보면 이곳 단둥과 그리고 평양 부근에 있는 역인 서포를 오가는 열차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화물 열차는 각각 열량 정도씩 2편인데 일부는 푸른색 천막으로 덮어 놓았고 또 일부는 뚜껑이 있는 화물용 차량들입니다. 이 화물 열차에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비료 또는 가공식품 같은 것들이 적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히 내용물이 뭔지는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북한으로 화물 열차가 만약에 조만간 들어간다면 이 화물 열차들이 대기해 있다가 우선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둥역 화물구역에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석탄을 실은 화물 열차도 있었고 다른 화물을 적재한 차량들도 오갔는데 이것들은 화물 열차의 방향이나 이동 방향으로 봤을 때 대부분 중국 국내용 화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럼 현지에서는 압록강 철교가 언제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오늘 사이에 만나본 사람들은 대부분 5월 달쯤이면 아마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로이터 통신이 5월 1일 그러니까 내일쯤 국경이 개방될 거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 대북 소식통들의 말로는 북한과 중국 당국이 이미 교역을 재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중국 당국에서는 최근 북중 무역업자들에게 이달 말부터는 교역 재개를 위한 준비를 갖춰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경이 곧 개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북한의 내부 방역 준비 상황에 따라서 그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중국은 내일부터 5일 동안이 노동절 연휴인데 이 기간 동안에 국경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략 5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는 교역이 재개될 거라는 전망이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다만 교역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을 매우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역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의 왕래는 당분간 계속 통제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서 논란을 일으켰죠. 남양유업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발 이후 2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경찰은 내부 문건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환 기자. 네,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이 조금 전에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조금 전인 오후 2시쯤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오전 9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약 4시간 반 만인데요. 상자 3개 분량의 자료를 들고 제 뒤로 보이는 본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건지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남양유업의 내부 문건과 PC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본사와 연구소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본사의 홍보전략실, 재무회계부서, 전산실과 세종연구소의 연구개발실 등 모두 6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동원된 수사관은 30여 명입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는데요.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을 열고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물 시험이나 임상 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서 곧장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식약처는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제품 홍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지난 15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발표 이후 회사 주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 주식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문매가 이어지자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에게 사과했지만 이렇게 강제 수사를 피하지는 못한 건데요.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으로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을 광고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의 한 선임 선수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회식 자리에서 폭행 사건까지 일으켜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프로농구연맹 KBL이 잠시 뒤 재정위원회를 열고 폭행 사건을 벌인 선수와 현대모비스 구단의 징계를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네, KBL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닷새 전인 26일 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4강 플레이오프에서 인삼공사에 지면서 시즌을 모두 마무리한 날이었는데요. 안양 경기를 마치고 수원의 구단 체육관으로 이동해 술을 곁들인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자리에서 단장과 감독, 코치가 자리를 뜬 이후에 선임 선수 A씨가 후배 4명에게 폭행을 가해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중 한 명은 눈 주변 부위를 맞아 안화 골절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건 어제였는데요. 현대모비스 구단은 곧바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KBL 재정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의사결정에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가해 선수가 후배에게 골절상을 입힌 점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법 처리 절차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나 폭행치상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현대모비스 구단이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즌 중에도 오리온과 LG 구단이 방역 지침을 어겨서 각각 200만 원과 1000만 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KBL은 잠시 뒤인 오후 4시부터 재정위원회를 통해 폭력 사건과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심의합니다. 이 자리에는 폭력 행위를 일으킨 선수도 출석해 소명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KBL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종 후보 선정에 심사숙고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 정부의 마지막 1년을 함께할 검찰 수장, 법률 전문가 두 분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네, 스튜디오에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됐다는 소식은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평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에서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이나 일각에서는 포함되느냐 여부가 이제 주요 관심사였던 것 같긴 한데 네. 사실상 그 정부나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지금 그 김학의 출금 사건 등 향후 계속 갈등 요인이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 후보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후보 추천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어떤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수사 대상자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만 실제로 그 수사 대상자 이후에 수사를 4차례 출두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공수처의 형제 조사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러니까 조직 완전화나 검찰을 끌고 가기도 부족할 뿐만 아니고 국민적 정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일찍 정리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에서 탈락됐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렸고 그렇다면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을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 언론도 그렇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4명 가운데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거론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력 후보죠. 일단 이 정부 하에서 차관으로 오랫동안 계속 계셨었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시고
뭐 여러 면에서 볼 때 뭐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법무장관이 아침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유력 후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그분이 검찰총장에 제청될 것이라고 아직 단언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데 김호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 전 법무장관 모두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인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력 후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무소 전 차관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개월 동안 세 분의 장관을 보좌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뭐 공정거래위원장이든지 여러 그 공직에 계속 뭐 제청 대상이 되거나 추천 대상이 됐었어요. 특히나 감사위원 후보로다가는 제청 요청에 대해서 감사원장이 2번 거절했던 후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친정부적 성향에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가장 문제는 이제 검찰청의 독립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이전에 추 장관과 갈등 사안에서 사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자 이런 안을 또 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총장으로 간다는 것이 조직 안정화 차원이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좀 부족하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죠. 네, 변호사님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9번선 광주고검장이 부상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추천된 4분의 후보 검찰 고위직까지 올라간 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내부의 신망도 높고 그만한 지위에 가실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고 사실은 어떤 분이 되더라도 총장으로서의 손색은 없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뭐 법사위원 몇 분도 말씀하시지만 이 정권 하에서 진행됐던 검찰개혁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분들에 대해서 비토 여론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인사를 하실 때는 과거 문무일 총장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인데 친정부적이냐 아니면 정권 수사에서 어떤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을 가실 것이냐 이런 기준으로 하시지는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검찰개혁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어떤 분이 되더라도 뭐 이상한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4분이 추천된 4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가 크게 각을 세운 적은 없어요. 이 정부 들어서 검사장 승진하셨거나 대검에 근무했거나 중앙지검장이거나 이렇게 다 요직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이제 정부의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는 평가가 있을 수는 있어도 친정부 아닌 분이 없다고 볼 때 사실 인사의 기준은 뭐냐면 이성윤 지검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남관 현 대검 차장의 경우에는 사실 내부 평가는 좋습니다만 24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물러나든가 한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3분 갖고 총장을 꾸려야 되는데 그 3분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좋으냐는 대통령의 이제 판단이겠죠. 예. 굳이 그 이성윤 지검장을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은 뭐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법상으로는 안 나가도 되는데 검찰 문화상 용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안 나가신다면 또 후배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직 그 동안에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좋지 않은 면에서 볼 때 후배들 불만도 있겠죠. 네,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해주셨고요. 예, 관행적으로 이제 통상 이제 총장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 윗기수 분들이 이제 뭐 그 사퇴를 하는 게 이제 관행이긴 한데 이미 용태라고 부르는 문화죠. 예. 윤석열 총장 임명 때부터 이런 관행은 어느 정도 이제 깨지기 시작했고 뭐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조남관 그 검사장이 배제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후속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금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기수 문화가 인사에서 주요 고려 대상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예, 압축된 후보 4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어떤 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부 평은 뭐 제가 내부의 검사들 평을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되게 이제 무난한 분이라고는 하는데 무색무취하다는 평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뭐 특징이 없다는 말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친정부 성향이라든가 뭐 정부가 너무 각을 세운다든가 이런 특징적 평가는 없는 분이다. 업무의 추진 능력이나 업무 뭐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은 뛰어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네. 9번선 그 광주고검장의 경우에도 상당히 꼼꼼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뭐 교육학 전공자라서인지 몰라도 너무 꼼꼼하다. 그러니까 대검 형사부장할 때 그런 평을 많이 들었다. 이건 뭐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했던 인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능성 여부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그 조국 장관 수사 당시에 이제 중앙지검장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 지금 여권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비토 의견이나 우려의 의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 공감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그 법무부 장관이나 그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표현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개혁에 반하는 행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인해서 뭐 일단 그 제청 명단에서 배제되거나 이렇게 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제청권을 행사하실 거고 대통령께서 임명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차장검사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능력이고요. 소신파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특검반장도 했었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 TF에 파견도 돼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일 수도 있고요. 뭐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도 가서 참배도 했던 사람입니다. 내부평을 들어보면 이분은 사실 그 맡은 직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국장을 할 때는 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다음에 대검차장 할 때는 또 대검차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시고 해서 뭐 현 정부에 어떤 각을 세우거나 이런 적도 없을 뿐더러 뭐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런 평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현재 대검차장을 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한명숙 그 모해 위증 사건에 관련돼서 조화롭게 해결을 했다 이런 평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다른 후배들이 많다는 평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조남관 대검차장감사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과 각을 세운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실제 그렇게 하셨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검찰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상황을 회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어찌 됐든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게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징계권의 행사는 법무부 장관이 적법하게 했던 것이라고 보면 이후에도 뭐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 자체를 결정적인 하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긴 하고요. 뭐 이 조남관 차장 검사를 항상 언급할 때 보면 이제 참여정부 때 그 청와대 근무했던 경력을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지금 현 정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검사로서 파견됐던 것이지 비서관으로 임명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4명의 압축된 후보 몇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4명 가운데 1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정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쯤 제청을 할지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면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심사숙고하는 이유는 뭐 말 그대로 워낙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장 제청 관련해 갖고 그러면 지금 좀 마음속에 정하신 후보는 있으신 건가요? 정했으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네. 혹시 주말간에 뭐 청와대랑 이제 상의를 하거나 그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건 뭐 어떻든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잘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청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심사숙고하겠다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들었는데 이 간략하게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4명 가운데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적인 의견으로요. 특정 인사를 참 언급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게 이번 총장 인사가 전임 총장의 정상적인 임기 종료 후에 총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찌됐든 법무부장과 계속적인 갈등 대립이 있던 도중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검찰 개혁에 명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사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인사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현 정부의 남은 임기가 1년인데다가 곧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뭐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분명히 제기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검찰 조직의 안정화도 깨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력 후보가 뭐 나온다고 해서 쉽게 결정하고 판단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청와대와 당이 요구하는 인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러니까 제청 요청이나 제청 협의 과정에서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의견이 좀 다르지 않나. 구체적으로 제 예측을 한다 그러면
청와대는 아마 이제 그 막내 기수인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에서는 그 박범계 장관께 요구하기를 아마 김호수 전 차관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양측의 약간은 협의가 아직 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청이 되면 공식 취임까지 청문회 절차도 있고요. 한번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심의위를 다음 달 10일에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후보 추천위가 열린 어제 수사심의위원 15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좀 결국에는 총장 인선과 이성윤 기소권은 별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죠. 어차피 총장 인선 절차 무관하게 이 절차는 진행되게 돼 있었고, 근데 어찌됐든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이성윤 지검장으로서는 본인이 이 피의자로 지금 돼서 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 실제 이 문제가 제기된 어떤 배경이라든가 동기를 보면 충분히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납득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입장이 개진해서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검찰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계속적인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윤 총장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권리 행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심의를 좀 늦춰서 여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물론 이제 일정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현안위 구성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150, 200에서 15명 추리는 것은 따라서 아마 후보 추천위가 마무리되면서 이 수사심의를 개최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것이 아마 수사 중단 여부나 공소제기 여부를 할 텐데 여기에 불구하고 검찰은 아마 이전에 이성윤 지검장 했던 바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사선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각종 원내 협상과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건 물론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야권 통합과 대선 후보 선출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선 투표에서 총 100표 가운데 66표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표심의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득표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김기현이한테 힘을 좀 실어줄 테니까 잘 해보라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책임이 큰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에 부합하는 일을 성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과로서 말씀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에 어떻게 보면 좀 집중되어 있는 지지세를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그 전국 정당을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전체로 보면 의원 숫자는 영남권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충청권, 호남권, 또 뭐 수도권, 강원권, 제주권까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등산을 한다고 치면 베이스 캠프가 있듯이 지금 제가 베이스 캠프를 우리 영남 지역에 쳤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에베레스트 등산할 때 전진 캠프를 계속 치듯이 더 앞으로 우리의 취약 지역에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도 인물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책도 인물도 쇄신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인물 면에서는 저희들이 취약 지역의 출신 중에서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서 당의 여러 가지 역할에도 전면 배치하고 또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약자와의 동행위원회가 있는데요. 취약계층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늘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또 그분들을 함께 도와주셨던 의원들 계신데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좀 더 인물 면에서 우리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청년 의원들 좀 젊은 청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우리 당이 젊어지고 청년들에게 더
다가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 정책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지금보다 개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과거에 고집해 왔던 것들 중에서 때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정책 면에서도 달라져야 된다. 개혁적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원내대표로서 원내 전략과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되실 텐데, 근데 협상 상대가 180석에 육박하는 민주당입니다. 좀 수정 열세를 극복할 보관이 있으신가요? 어차피 국회 의석수는 국민들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임기가 4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내에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민의 지지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그런 뜨거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지 확인이 되었고요. 그만큼 우리 당의 지지율도 일부 올라갔습니다. 조금 조정 국면을 맞고 있긴 하지만 다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석수 면에서는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저희들이 확보한다 그러면 단순 의석수만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힘으로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서 국민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알아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저희 당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현안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장 민주당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원구성 재협상 문제인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이제 막 그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이게 국회의 관행과 또 관습법으로까지 확립되어 있었던 제도를 허물어버리고 국회 상임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버린 거죠. 뭐 엄격하게 따진다 그러면 빼앗아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빼앗아간 것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지 돌려줄지 말지 어느 것을 돌려줄지 이것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인 것처럼 행세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그에 대해서 엄중한 그런 그 조치가 있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님,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원구성 협상을 할 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문제였는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정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서 내주지 않을 경우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쪽에 내주고 다른 그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면서 나름의 실리를 취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것은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있는 관행이고요. 이것은 자신들이 선택하고 말고 할 권리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취사 선택해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계속 차지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지나친 욕심으로서 결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지금처럼 가져간다면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당 차원에서 더 높이고 있는데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법 개정을 좀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지금 현 정부는 25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집값은 폭등을 했고 전세값도 폭등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영끌하다시피 해서 대출로 집을 억지로 사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놓여 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미래와 우리 젊은이들의 희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해결책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가져왔던 그런 정책의 기조를 대전환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그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국민의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국민의힘 주도의 흡수 통합을 선호하시는지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대방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상대방에 대한 예의일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될 일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 그 당 대표 지도부에서 진행해왔던 사항을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또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 그 국민의당 대표 지도부하고도 만나서 좀 더 심사숙고한 형태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큰 틀에서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우리 당은 양당이 통합하겠다라는 기본적 원칙을 천명했고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단순한 통합을 위한 통합, 합당을 위한 합당,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합당을 하든 통합을 하든 그것이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야 되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대 당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그 김기현 대표님께서는 원내대표 그러니까 원내 사령탑인데 국민의힘의 당대표, 당권 주자를 또 선출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는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차기 당권 주자는 오히려 수도권 출신의 당권 주자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 전당대회 룰에 따라서 당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거기에 맞춰서 선택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어느 지역 출신이냐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선입관을 모두 버려버리고 객관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 대표로서의 자격 있는 후보가 뽑힐 수 있도록 관리하는 책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차츰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정세에 잘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딱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래도 당내 주자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지지율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분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신임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총장 영입에 직접 나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지 저희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체적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먼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강이 먼저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 생각으로는 우리 당이 지지율 40% 정도만 만약에 확보해서 견조한 그 지지세를 유지해 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빅텐트를 우리 국민의힘이 플랫폼의 중심이 되어서 빅텐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야권에서 거론되는 모든 후보들이 당 내외에서 다 모여들어서 여기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경쟁을 펼치면서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선정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빅텐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빅텐트라는 게 결국 많은 그 주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그래서 지금 걸리는 문제가 홍준표 의원 등의 복당 문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불복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탄핵 불복 문제는 우리 당의 일부 의원이 거론되었던 것인데 우리 당이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새로운 이슈가 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홍준표 의원을 포함한 이런 그 복당 문제 큰 틀에서 당연히 복당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도 어떤 과정에서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 저희 자리에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 종종 자주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에 인사를 드리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든 22살 대학생이 자취 없이 사라져서 수색 작업이 엿새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은 애끓는 마음으로 곳곳에 전단을 붙이며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실종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수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지난 25일 새벽 손정민 군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입니다. 제 뒤로는 한강경찰대와 소방순환구조대가 오늘 낮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수중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곳 인근에만 경찰 100여 명이 동원됐고 한강변을 따라서 엿새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살 손정민 군이 사라진 건 지난 25일 새벽 3시에서 5시쯤입니다. 이곳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락이 끊겼는데요. 손 군은 밤 11시쯤부터 새벽 2시까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고 친구가 4시 반쯤 먼저 잠에서 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종적을 감춘 건데요. 먼저 친구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강공원 내 CCTV가 없어서 이후 동선을 알 수 없는 데다 친구와 뒤바뀐 휴대전화도 전원이 꺼지면서 위치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가장 간절하게 손 군의 소식을 기다리는 분 아무래도 부모님이실 겁니다. 현재 현장에 나와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손정민 군의 아버님이 아들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글을 보고 정민 군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정민 군의 아버님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그 실종 전에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게 언제였고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집이 멀지 않기 때문에 금방 왔는데 1시 반 정도에 아내가 카톡을 했었고요. 뭐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들이 밤인데 사람이 많아요. 더 이상 술 안 먹고 조심할게요. 한 게 1시 반 정도에 마지막 카톡이 아내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종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내가 그 연락을 받고 저를 깨웠고요. 저는 가까우니까 바로 튀어나와서 쭉 동선을 따라서 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2시간 거쳐 뒤에야 뭐 강북의 위치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잠수교를 넘어가서 강북을 찾게 되었었고요. 이제 벌써 이제 수색이 엿새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좀 진행이 좀 더딘 상황이잖아요. 조금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실까요? 현실적으로는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뻔히 알긴 하는데 어쨌든 첫날, 둘째 날 골든타임에 좀 더 많은 CCTV를 볼 수 있었고 좀 더 빠른 수색을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드는데 다시 그 일이 되풀이 된다고 해도 이게 빨라질 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밖에 없다고 해서 한 건데 만약 되풀이 된다면 제가 이 일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목격자를 계속 찾고 계시잖아요. 뭐 조금 마지막으로 확인된 행적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2시부터 5시 반이 묘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많은 제보자들이 있었고 멀리서 새벽 1시에 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고 시간이 많이 단축이 돼서 특정할 수가 있게 됐고 아주 중요한 증인 2 그룹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지금 어떤 바람 좀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아버지로서는 저는 아들을 안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그냥 제가 따뜻하게 안고 싶은 거가 제일 큰 소원이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 당연히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 한 번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알아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난 24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쯤까지 이곳에 머물던 손정민 군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서울 서초경찰서 또는 저희 YTN 제보를 통해서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YTN 박현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부정거래와 주가조정 등 불공정 거래 사례를 적발해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냈습니다. 주가를 올린 세력들의 기막힌 수법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한 주가조작 수법은 경영권 분쟁 뉴스로 주가를 올려놓고 판 부정거래입니다. 갑과 을은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상장된 A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주가가 오를까봐 공시 의무도 위반하며 몰래 사들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인 B사를 통해서도 A사 주식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후 인수합병으로 주식을 사들일 것이란 기대감 속에 경영권 분쟁 뉴스가 나오자 A사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갑과 을은 미리 사놓은 A사 주식을 높이 오른 가격으로 B사에 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당사자들의 주식 매입이 늘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장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주가 부양은 종국적으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분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손이가 공개한 또 다른 수법은 돈을 주고 주가 조정을 한 겁니다. A기업 실질 사주인 갑은 주가를 올린 뒤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싶어 시세 조정을 계획했습니다. 기업 홍보 전문기업 B사의 을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주고 시세 조정을 의뢰했고 을씨는 병씨에게, 병씨는 전업투자자 정씨에게 시세 조정을 부탁했습니다. 정씨는 가족 명의의 계좌는 물론 브로커를 통해 구한 여러 계좌를 활용해 시세를 조정했습니다. 특히 A기업이 증자계획 등 호재성 공시를 발표하면 이 시점에 맞춰 시세 조정 주문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불공정 거래로 금융당국에 걸렸고 갑과 을은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증손이는 1분기 불공정 거래 사건 관련 제재심의 결과 검찰 고발과 통보 46명 4개 기업, 과징금 8명, 과태료 11개 기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과 산하단체가 내일 노동조를 맞아서 신고한 집회와 행진과 관련해서 신고 장소들이 서로 가까워 방역수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 인원이 밀집해 집회를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확인되면 해산시키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5개 교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전체 97.9%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학점 인플레 현상이 일어 지난해 재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비학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코로나19 급증 사태에 직면한 인도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인도를 떠나라고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인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사관 등 정부 직원의 가족에 대한 자진 출국을 승인하고 이들 직원에 대한 출국 허가 여부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비가 내릴 듯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남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저녁부터는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비는 밤사이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해서 내일 오전에는 서울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일요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 지역에 최고 60mm, 영서와 경북, 제주에 10에서 4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20mm입니다. 비와 함께 충청 이남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10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5도, 대전 16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